평가 지표와 목표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 내용을 가져온 것은 더 헤이스틱 신드롬이라고 1990년도에 발간된 서적이고요. 그 다음에 Essay on the Theory of Constraints라고 1998년도에 발간된 내용입니다. 이 저자는 엘리 야후 M 골드랩 박사로서 제약이론 경영을 창시하신 분이고, 양자 물리학 박사이기도 하면서 유대인 이스라엘 출신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번역해 주신 분은 GMS의 함정근 님으로서 번역을 해서 저희들을 지도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1990년도에 언급했던 평가 지표와 목표,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약이론 에세이에서 이 언급하는 이 평가 지표와 목표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좀 알아보자는 취지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습 개념으로 제가 좀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원가 회계, 기업들의 이 원가 회계에 의한 경영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하면서 이것이 평가 지표와 목표가 상당히 화두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진행을 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런 화두를 한번 하면서 좀 진행을 해볼게요. 어떻게 평가할지 말해주면 어떻게 행동할지 말하겠다. 비논리적으로 평가한다면 비논리적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라. 나에 대한 평가 지표를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것으로 바꾸면 누구도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알 수 없다. 나 자신조차도 모른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리고 뭐 이것은 이제 개별 기업 분석할 때마다 여러 번 소개한 내용인데, 원가 회계는 한마디로 좀 복잡한 다단계 구조를 가지고 손익을 계산하고, 스루프트 회계는 1차 분계 처리된 데이터만 가지고 손익 계산을 해낼 수 있다고, 단순하고 쉬운 회계다, 이렇게 하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대문에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압축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뭘 전개해 나갈 거냐 하는 내용을 먼저 소개해 드리는 건데요. 제약이론 경영에서는 평가 지표 순위가 1순위가 스루프시고 2순위가 인벤토리, 3순위가 오퍼레이팅 익스펜시즈, 운영비용이 되겠습니다. 골드랩 박사의 헤이스틱 신드롬 제6장 평가지표 최종 결과와 원가 회계에 대해서 이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MP와 ROE를 원가 회계에서도 산출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또 미시적으로는 이제 생산성이라는 게 TIOE가 들어가 있죠. 이거를 TIOE는 미시적으로 평가 시스템으로 해야 한다고 권위 있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나 주의 깊게 생각해 볼 일이다.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인가. 특히 한 가지 목표를 가진 회사가 한 가지 재무 시스템을 갖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전부터 알고 있는데도 말이다. 현실적으로는 원가 회계가 현재 지배 세력이기 때문에 스루프트 회계가 아직은 소수고 좀 미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스루프트 회계로 결산을 하는 회사는 아직 한 군데도 지금 없다는 게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전 분석에서는 공식화된 기업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하면서 평가 지표 중에서 T 나누기 I 회전율을 할 수 없이 이제 매출원가 나누기 WCAI로 대체하고 스루프트율과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 이 T 나누기 I에서는 가공비가 배분되지 않은 재고자산
원재료 그 금액 구매대로 돌아가고 있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원가회계 가공비가 배부된 그 재고 자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분식회계를 했다 그러면은 뭔가 좀 이상한 이 그래프를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라도 분식회계 여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힌트를 얻었다는 것도 좀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품 회전율, WCIL을 그냥 제품 회전율로 부르겠습니다. 제품 회전율을 두 번째 평가 지표로 산출해서 기업의 경영 성과를 평가한 것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품 회전율을 영업 생산 물류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목표 관리 지표로 과연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장애가 분명히 있지만 우선은 사업 계획을 예측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좀 현재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어떤 이 회사 전체 목표로서 분명히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모두에 왔듯이 나를 뭘로 평가할 건지 말해달라. 그러면은 생산이나 영업이나 물류한테 재고 회전율로 두 번째로 평가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또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최근에 또 우리가 학습하고 복습한 내용에 SNT라고 전력과 전술이라는 이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본의 목적이라는 것은 이제 회사의 수익성 있는 성장이고 이걸 또 다르게 얘기하면 영속 번영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지속 가능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2단계에 와서 말하자면은 요게 이제 1단계라고 또 표현이 되어 있는데 2순위에 와서 1단계 이 성장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재고 회전 경쟁력을 2.1로 그렇게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D 경쟁력이겠죠. 그래서 소비재 제조업체 중에서 요 밑에 이제 3단계로 내려가면은 build, capitalize, sustain 이렇게 또 세 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공급망 동기화, 재고 회전 판매, 능력 통제 이런 식으로 또 전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 회전 경쟁력을 매우 저도 중시하게 됐고 또 사실 이 스루프트 회계와 원가 회계의 차이점은 이 재고 관계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뒷받침될 수 있는 얘기가 또 다른 책인 더 레이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한 한 회사의 미래 능력을 재고가 거의 다 결정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라는 것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고관리 실행에 있어서 불확실성과 무작위 확률론적 성격을 이용한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고 그것은 이제 버퍼 관리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 목표가 현실적으로 어렵냐? 어렵다면은 누가 총대를 메고 전체 지표로서 다 따라오게 할 거냐? 이렇게 된다면 저는 할 만한 조직이 없다 그러면은 물류가 해라. 라고 제가 CEO라면 그렇게 얘기할 거다 이거죠. 그리고 제약 1호는 두 개의 주된 가정이 있는데 가정 1은 읽겠습니다. 시스템의 목표는 주어진 조건하에서 지금은 물론 미래에도 더 많은 목표 단위를 성취하는 것이다. 이걸 영리 조직의 목표로 달리 말하면 주어진 조건하에서 지금은 물론 미래에도 더 많은 돈을 버는 영속 번영이다. 이렇게 이제 1가정이 있고요. 가정 2는 시스템의 목표 성취 수준을 결정하는 시스템 요소의 수는 매우 적다. 영리 조직의 목표 성취 수준을 결정하는 조직 요소의 수는 매우 적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성과는 모든 구성 요소들이 상호작용한 결과이므로 시스템은 하나의 전체로서의
시스템 as whole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전일적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약은 시스템의 목표 성취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이렇게 그 참고적으로 또 추가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랩 박사가 제약 이론이라고 명명한 배경에는 탄탄한 그 근거가 있다 이거죠. 1번,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동의하는 상식적이고 간결한 적은수의 가정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탄탄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 과학의 그 세 단계를 다 가지고 있다. 그 비유를 들어서 얘기한다면은 1단계는 유명한 MRP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2단계는 이게 도요다의 이 간반 시스템 지트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고요. 3단계 그 과학의 그 세 번째 단계는 원인 결과라고 해서 요게 이제 이 제약이론 경영 단계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자부심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기다가 반중주의와 자기 비판적 합리주의가 토대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을 여는 서론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헤이스틱 신드롬 1990년대에 발간된 데에서 평가 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지표는 선택한 목표의 직접적인 결과다. 또 최종 결과는 버텀라인이다. 여기 이제 원가 회계라고 제가 이 가로 열고 이 단서를 달았습니다. 뭐 슬프 토기에서도 버텀라인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긴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원가 회계에서도 이제 버텀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순이익은 MP라고 부르는데 절대적 평가 지표고 투자 수익률은 상대적 평가 지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는 필요 조건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스루풋의 평가지표, 제약이론 경영의 평가지표는 뭐냐 그러면은 첫 번째가 스루풋이고 두 번째가 재고고 세 번째가 운영비용이다. 스루풋과 재고와 운영비용에 대한 개념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또 6장의 평가지표 최종결과와 원가회계라고 맨 서두에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세 가지 평가지표가 있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두 개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T에서 OE를 뺀 게 MP다. 순이익이다. 그 다음에 T에서 OE를 빼고 그것을 재고로 나눈 것이 ROI다. 그러니까 재고 투자 회수율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또 다른 한 쌍, 오늘날 실제로 사용할까? T 나누기 OE도 나오게 되죠. 생산성. 제가 실전 분석에서 요거를 좀 소개하고 있고요. T 나누기 I, 재고 회전율을 골드랩 박사는 T로 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T는 실전 분석을 해서 나온다 하더라도, 요 I, 재고가 가공비 배부된 재고 자산 데이터뿐이 저는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매출원가 나누기 제품 회전율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로 하고 있다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고요. 경영 철학에 더 몰입하기 전에 세 가지 경영 지표 어느 것이든 두 개의 상관관계가 최종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는 것은 흥미로울 것이다. 또 다른 한 쌍은 오늘날 실제로 사용될까? 또 다른 한 쌍이 T 나누기 OE 나누기 재고 회전율이거든요. 현재 제가 그냥 실전 분석에서만 지금 나오고 있지, 현업에서 우리나라에서 이게 나오고 있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MP와 ROE를 한 쌍으로 하거나 생산성과 회전율을 한 쌍으로 사용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각각 MP와 ROE를 한 쌍으로 하고 생산성과 회전율을 한 쌍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혼동하지 않길 바라고 네 가지 모두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골드랩 박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내용은 서두에 미리 소개한 내용입니다. TIOE에서 추가적으로 T 나누기 OE 생산성과 T 나누기 I의 회전율이라는 두 가지 관계를 끌어낼 수 있다. 요건 앞장에서 얘기한 거는 이제 구두로 서술한 거고요.
생산성과 회전율은 시스템 전체에 대해 개선될 수도 있지만 종종 부분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 부분이 몇 군데 사업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도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히 최고 경영자가 이 둘만을 강조할 때 개별 부서는 시야에서 먼 분모 T의 증대보다 목전에 있는 분자 O나 I의 축소에 초점을 맞추기 쉽고, 그러면 시스템 전체는 과다한 부분 최적에 빠지게 되므로 TOC는 이 둘을 전체적 지표로 간주하지 않는다. 요 생산성과 T 재고 회전율을 전체적 지표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에 적용할 때는 뭐 써먹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이건 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실전 분석에서 저는 이제 좀 하고 있죠. 궁금해서 전체 지표로 이제 따로따로 이제 인식은 해야 되겠죠. 그 MP와 그 ROI와 그 다음에 이제 TOE 생산성과 그 다음에 이제 회전율,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종적인 판단이 평가지표 그 자체가 아니라 평가지표 간의 관계라는 의미다.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의 그 평가지표가 이 판단이 그게 아니고 평가지표 간의 관계라는 의미라고 이렇게 또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잘 음미를 해봐야 될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평가지표 TI로 오랜 전통적 재무적 판단인 최종 결과 바텀라인을 직접 끌어낸다는 분명한 사실에서 볼 때 TIOE도 결국 MP까지 끌어낼 수 있거든요. 이들 평가지표에 새로운 점은 전혀 없다. 마치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목표에 새로운 점이 전혀 없고 평가지표에도 새로운 점이 없다면 어떻게 새로운 전반적인 경영 철학이라는 이름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자문을 하면서 사실은 강한 이 자신감을 골드렛 박사는 나타내고 있는 그런 영어식 표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원가 회계를 좀 더 철학적으로 개관해보자 라고 이제 원가 회계의 문제점을 조금 쭉 전개를 해 나갑니다. 원가 회계는 너무 일반화된 프로세스의 희생물로 전락했다. 많은 회사가 원가 회계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재물이 되고 있다. 이게 현실이라는 얘기죠. 궁극적 해결 방안은 진실을 인식하는 능력을 의미할 뿐 아니라 이 세계를 일관되고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다. 현실 세계에서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없다. 그저 강력한 해결 방안만 있을 뿐이다. 조직의 주위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는 사실에 항상 주목해야 한다. 어제의 강력한 해결 방안이 오늘의 재앙이 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원가 회계가 오늘 재앙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많은 회사가 쓸모없어진 해결 방안을 추정한 결과로 이미 재앙에 직면해 있다라고도 진단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이미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원가 회계의 그 순이익을 다르게 표현해서는 슬픈 용어로 표현하면은 시그마 P가 이제 그 제품의 가지수가 돼요. T 빼기 OE. 요게 이제 그 MP가 되는 거죠. 요거에 이제 그 합이다 이거죠. 근데 요게 이제 그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요 산식에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배부 알레코 요 산식 때문에 배부 알로케이션이 발명이 됐다. 그러니까 운영 비용을 제품별로 배부한다는 얘기죠. 모든 비용들을 직접 노무비 기여도에 따라 제품별로 분산시켜라. 만약 공장 내에 A 제품, B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따로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직접 노무비는 나올 수 있을지 모르죠. 거기에 모든 비용을 배부해라 이게 그 비율대로. 요게 이제 그 원가 회계가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죠. 두평과 제너럴 모터스가 원가 회계 요거를 채용을 했는데 포드에게는 그것이 인지되지 않았다. 1920년대하고 30년대에는 포드는 한 가지 제품 T카 하나만 생산했으니까 또 그렇다 하고 이제 역사적 배경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9장의 새로운 평가지표의 중요성 척도라는 제목으로 전개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회사 경영의 최종 판단은 순이익과 투자 수익률이다. 스루풋은 이 둘의 영향을 미치지만 재고는 투자 수익률에만 영향을 미친다.
T 빼기 5의 나누기 I 인벤토리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직 피라미드 아래로 내려가면 평가지표는 점점 원가회계 형태의 평가지표로 변하더라. 이게 경험론에서 또 나온 거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더 레이스에서는 아까 그 서두에 얘기한 거 여기 그 새로운 평가지표와 중요성 정도의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헤이식 신드롬에서 이렇게 이제 그 평가지표들을 설명을 하고 전개를 했는데 제약이론 에세이 8년 후인 제약이론 에세이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변화가 없었는지 조금 알아보는 것으로 차이점을 좀 있다면은 그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그 진화해 가는 거니까요. 목표는 해결 방안을 지시한다. 재무제표는 하이 시스템들을 위해 사용할 때 비효과적임이 증명되었다. 이전 가격 때문에 왜곡될 뿐 아니라 부분 최적의 경향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강화하더라. 더 나은 방법 실행에 또 장애가 있는데 부분 최적과 전체적 사이를 차이를 제거하는 적절한 규칙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게 어렵고 평가지표를 다시 한번 찾아보는 것 자체로 그 장애가 된다.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거대한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데 변화에 대한 철저한 그 저항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문제도 그 장애 요인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평가 지표를 그 바꾸기 위해서 기초 놓기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데 문제를 정확히 표현한다. 팩트를 팩트대로 한다. 사회 인문학적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문제를 최소한 두 필요 조건 간의 대립으로 나타낼 절대적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위해 찾아내야 될 가장 유명한 길은 조직 계층 내에 있는 것이지 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뭐 정치를 잠깐 얘기한다면요. 문재인 전 정권이 문제가 있다 한다고 한다면은 정확히 표현하려고 그러면 두 필요 조건을 내세워서 그 필요 조건 간의 대립으로 나타날 절대적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조건 걔네들이 그 좌파라고 해서 문제가 있는 애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서는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죠. 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이념이 있는 거죠. 뭐 종북이든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그 이념 간의 대립을 이렇게 조장하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것도 이제 그 조직 내에서도 충분히 그 대립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영업의 입장이 틀리고 생산의 입장이 틀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분 영역들의 목적은 전체 조직의 목적과 일반적으로 대립하는데 평가 지표를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조직의 목적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영역들의 목적도 이렇게 되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목표와 평가 지표를 정의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논리적 논의가 계속될 수 없는 단계에 또다시 도달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맨 서두에 나온 대로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건지 얘기해 주세요. 그걸 얘기 안 한다면 내가 내 맘대로 내 꼴리는 대로 행동하더라도 나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라는 저항의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작은 6항에 와서 보텀라인 평가지표의 불충분성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째, 순이익은 절대 지표이긴 하지만 분명히 뭔가 충분치 않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투자 회수율은 상대 지표라고 헤이스틱 신드롬에서 얘기한 그대로 변한 거 없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셋째, 현금은 이제 필수 조건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헤이스틱 신드롬에서는 필요 조건으로 얘기했죠. 같은 개념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현금은 조직이 건너야 하지 않을 경계 조건이다. 이거는 뭐 어떤 그 평가 지표라기보다도 제가 그 스리포 실전 분석을 하면서 별도로 그 현금 재무 지표를 하고 있는데 그 현금의 버퍼라든지 이제 현금 흐름 이런 것은 그 필수 조건이지 평가 지표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복습을 하고 학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이익과 투자 배수 이런 돈을 번다는 목표를 평가하는 유효한 한 세트의 지표이기는 하지만 순이익과 투자 회수율은 목표 대비 업무 성과에 대한 부분적 특성이 어떠한 중요한 역량을 판단하기에는 애초로만치 무력하다. 요건 이제 그 뭔가 그 제가 그 표현을 그 좀 잘못 갖다 붙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이익과 투자율은 부분적 특성을 평가할 때 역량을 판단하기에는 애초로만치 무력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전체적으로 부분에도 들어가 있는 그 평가 지표가 필요하다. 또 이런 얘기도 되겠죠. 잘못된 것은 배부 기준이 아니라 배부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배부 게임은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우리를 혼동시키는 데 기여할 뿐, 둘째 문제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제품 원가를 알 필요가 있을까? 라고 자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질문형을 할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 알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어떤 배부 기법이든 관계없이 제품 원가와 그것의 버텀라인에 대한 기여 간에는 어떤 연결고리도 없다는 것을 단언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판매에 미치는 영향을 보지 못한다 라고 또 그 정리를 내립니다. 기존의 원가 절차로는 사업의 중요한 많은 매개 변수들을 계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 나은 악기 준수 역량, 더 짧은 제시 리드 타임, 설계 변경에 의한 새로운 디자인의 시장 진입 속도 등 원가는 이런 거를 바라볼 수 없다 이거죠. 무형의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무형자산 뭐 이런 거로 한번 예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실제의 역량을 계량할 수 없는 원가 절차를 개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원가 회계는 무형의 것을 계량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제 또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미래의 판매와 현재의 판매조차도 원가 세계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원가 세계를 이렇게 아주 원색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원가 세력들이 아마 많이 공격을 당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원가 개념은 잘못된 가정을 근거로 합니다. 이게 이 상징적인 게 부분의 합이 전체에 합의되는 거죠. 이것은 그 잘못된 가정이다라는 것을 증명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제3장 근본적 평가 지표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이 평가 지표가 되어야 할까? 그리고 우리는 정말 어떤 조직에서나 관리할 수 있는 수의 제약만 가질까? 그리고 가열고 정보의 문제라고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요거는 이제 헤이스틱 신드롬에 나와 있는 그 개념 정의가 그대로 이제 쭉 진행되는 거고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감사들도 회계법인의 감사들은 재고이익, 즉 제공품과 완제품의 재고의 증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익을 적잖이 불편하게 생각해 왔다. 라고 또 공인회계 법인들도 회계법인 내 회계사들 또 기업을 감사하는 이런 감사인들도 적잖게 불편하게 생각해 왔다는 게 또 현실인 거죠. 그건데 그거를 못 벗어나고 있다. 뭐 여기까지 이제 숨겨져 있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TIOE는 MP와 ROE의 필요성을 해소하면서 돈을 번다는 목표를 완벽하게 평가할 수 있다. 자, MP와 ROE도 이렇게 풀이해낼 수 있죠. 이런 간단한 변환을 계속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생산적이다 라고 진단을 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루풋을 배운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지만 원가회계에 세뇌되어 있는 사람들은 뭔 말이야? 라고 또 얘기할지는 모르겠어요. 설득력 있게 이제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재고 회전은 T 나누기 OE, 요건 이제 변한 게 없죠. 생산성은 T 나누기 I, 생산성은 T 나누기 OE. MP는, 말하자면 헤이직 신드롬에서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시그마,
P, 그 다음에 가로 열고 T 빼기 OE, P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이 제약이론 에세이에서. 제거돼야 될 다른 용어들이라는 쪽에서 조금 풀이를 했는데, 요게 이제 그 가지수면요. 이게 MP도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합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시그마 I, T 나누기, T 빼기 OE, 그리고 이제 이거에 또 합이겠죠. 그 I, I는 제품의 종류수인데, 요거가 이제 어떻게 돼 있었냐 그러면은, 시그마 I, T, I 빼기 시그마 J, OE, J. 이거를 는이 아니고 사실은 어림셈, 이게 물결 하나를 기호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냥 물결 하나만 했는데, 어림셈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시그마 I 가로 열고 T 빼기 OE I로 한 거다. 이 어림셈에서 J를 I로 대체한 것이다. 이게 J는 경비 항목인데 이 OE를 제품에다가 대체해 버린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배부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된 거다라고 이제 수학식으로 설명을 해서 요거 좀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고려할 용어 하나는 명백하다. 제품 I로 인한 운영비용 OEI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현실인데 원가회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만든 어림셈으로 지금까지 이 계산을 해놓고 있는 것이다. 제품 원가라는 용어를 폐기한다는 것을 수용할 수 있을까? 원가회계의 맹신자들은 뭐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았을 거고 원가회계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았는데 이거를 용어를 폐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안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제 자기 이제 밥벌이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제 생각인데, 아니 골드랩 박사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테리토리 영역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테리토리라는 게 영역, 그 다음에 이제 일본말로 하면은 이제 나와바리 이 싸움이 되는 거죠. 이 조폭들도 이제 나와바리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런 거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부 메커니즘이 순이익, 수식의 어려움을 피해가려고 도입된 반면 투자 회수율에는 직접적인 주의가 기울여지지 않았다는 점은 유의할 만하다. 그러니까 원가 계산하는 요거에만 요렇게 이거를 변화를 했는데 이게 ROI에는 요거를 그냥 JJ로 그냥 OE에는 변화를 못 시키고 요걸 나누기 재고의 투자 I에 이거는 인베스트먼트로 보면 되겠습니다. 또 재고라고 한다면 이제 제품도 있고 상품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제공품도 있고 원재료도 있고 저장품도 있고 그냥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고 투자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되겠죠. 거기에 회수율을 얘기할 때는 원가 회계들도 요거는 똑같이 못 바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유의할 만하다. 그러니까 요거 위에 이 자체가 어림셈으로서 잘못된 거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좀 비꼬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시스템의 제약들이 영향을 받을 때에만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한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이 영향을 받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이 제약들이 뭔가 이 영향을 받을 때만 가격 변동이나 아니면 어떤 평가 지표들의 트레이드 오프 현상이 일어나지. A에서의 어떤 비용이 말하자면 줄어들면 딴 데 가서 큰 비용이 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제약들이 영향을 받을 때에만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평가지표와 목표에 요거는 뭐 약간 넘어가는 얘기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평가지표와 목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상 마치는 거로 하고요. 제 그 실전적인 분석을 하면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면서 이 동영상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저도 잘못해서 잘못 왜곡되는 점이 이 삼천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좀 복습하는 기회를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